안녕하세요. 논리와 사고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묶여진 어떤 말묶음이었다. 거기에 대한 걸 할 텐데, 우리 수업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논증의 종류는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논증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두 가지로 나뉜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걸로 나뉜다는 거를 오늘은 간략하게만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올바른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연역 논증에서의 올바른 논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류의 논증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보고, 이제 논리 규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간략하게만 좀 보면은 논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 논증이 대부분의 영역, 우리 특히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예술 같은 것을 떠난 어떤 주장, 참거짓을 말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거기에는 무조건 논증이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고려를 했었는데, 여기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어떤 말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전제와 근거, 논거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고 했죠. 결론, 주장, 논지도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고 했는데 이런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논증 중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올바른 논증이라고 하면 사실 좀 넓은 개념이에요. 올바른 논증을 우리가 특히 이 수업에서 올바른 논증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제 타당한 논증이라고 논증이라는 거를 하나 고려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전한 논증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주로 이제 고려하는 거는 타당한 논증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른 수업에서 좀 할 테고, 오늘은 간략한 좀 개념 정도만 좀 알아볼 거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논증이라고 할 때는 지금 말한 이거는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연역이라고 한다면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귀납 논증에서의 올바른 논증은 또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논리학 수업에 대한 좀 심화된 또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귀납 논증에 대한 것도 지금 구상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항상 뭐 하고 싶은 수업이라고 다 개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과 관련된, 특히 AI 시대의 AI 컴퓨터라는 거는 어떤 확률로 조작된 컴퓨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확률을 사용하는 그런 규칙 중에 귀납 논리라는 거에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지, 뭐 대부분 이제 베이지안 로직을 좀 배우긴 하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좀 중요하다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 데이터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그 차이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수업도 아마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확률의 오류라는 거, 확률상으로 어떤 게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구나라고 믿고는 있는데, 그게 또 진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다루는 수업도 지금 할 수 있다면 좀 구상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그런 수업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디서 수업을 해도 다들 좀 어려워했기 때문에 약간 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우리가 연역에 맞춰서 우선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연역과 귀납을 구별하는 그 간략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서 연역에서의 올바른 논증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정도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이런 논증에 대한 판단을 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는 10문제 중에 5문제, 오늘은 거의 5문제를 거의 다 풀어드릴 텐데, 한번 이 영상의 말미 쪽을 보시고 거의 그대로 낼 거거든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따라오셔서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답안 체크한 다음에 저희 과제로 내는 거는 거의
풀어준 것과 거의 동일하게 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이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제출하시기 전에 질문 이렇게 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영상에서 푼 대로 제출한 다음에 따지시면 되겠죠. 좀 잘못 푸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선 올바른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이라는 게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올바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참이면서 전제가 결론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게 보통 올바른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전제라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전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 수문 과정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수문 과정, 수문 전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수업에서는 나중에 가정과 전제도 좀 구별을 할 텐데요. 지금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제가 참이고 수문 과정이 참이고 결론도 이제 무조건 참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제들이 결론을 잘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올바른 논증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뒷받침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논증을 보죠. 2 더하기는 4이다로부터 어떤 사람이 총각은 남성이다 라고, 아니면 뭐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제로부터 요거를 이제 결론을 이끌어냈다 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웬만한 세계에서 2 더하기 4는 이제 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여길 것이고, 그리고 총각이라는 거는 개념 규정상 결혼하지 않은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도 그냥 참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럴 때 전제도 참이고 결론도 참이니까 요거는 올바른 논증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만 봐도 이게 올바른 논증이 왠지 아닌 것 같죠. 이거를 보면. 그 이유는 전제와 결론 간의 그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2 더하기가 4라는 정보를 통해서 총각이 남성이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다라는 거를 이끌어냈는데 아무런 기여도 해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찾아보면은 어떤 특정 기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연관이 없는 두 문장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전제가 결론을 잘 뒷받침한다는 거는 좀 고려하기가 힘들겠죠. 이렇기 때문에 올바른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와 결론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제들이 참이고 결론이 참이더라도 전제가 결론을 잘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를 이제 올바른 논증이라고 제가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학을 약간씩 들어보신 분들은 타당한 논증이 올바른 논증 아닌가요? 건전한 논증이 올바른 논증이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한 논증이 올바른 논증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말하는 타당한 논증, 건전한 논증, 아니면 뭐 귀납을 조금 배워보신 분이라면 강한 귀납 논증이 올바른 논증 아닌가요? 뭐 한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런 거는 한 측면, 연역이라는 측면, 귀납이라는 측면에 쓰인 전문 용어로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논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논증이 되게 올바르다, 올바른 논증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올바른 논증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직관이 한 이 정도로 돼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 올바른 논증에는 연역 논증이 있고 귀납 논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실제로 이제 국가시험이나 이런 논리와 관련된 시험에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구별이 되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 약간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 언어들은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텍스트를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거를 논리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그 논증 자체를 찾아내야 되고, 이게 실제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논증이다라는 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 과정에 따라서 어떤 거는 연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귀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는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사례도 고려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요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좀 들어보시고요. 혹시 이 수업에서 좀 그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법학 작성 시험이나 인적성 같은 거 좀 준비하시는 학생분들도 있거든요. 저쪽에 간호대 쪽에서도 뭐 비슷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연역과 귀납 논증을 구별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실 때가 약간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견지에서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답을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시험 감독관도 한번 되셔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문제인지 그거를 보는데도 약간 도움은 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예시로 한번 드는 건데 이게 몇 년 전에 이분이 아직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연예인이나 소셜 이슈를 이렇게 제가 예시로 들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또 슬라이드를 바꿔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장성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치 있게 교육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방송에서도 재미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 이분이 이런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그 본인의 얼굴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이런 식으로 좀 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논증을 찾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위험한 듯 아닌 발언으로 재미를 주던 방송인 장성규가 드디어 선을 넘었다. 뭐 선을 넘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미남 배우 사진 속에서 자신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찾기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장성규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장성규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명이 되게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한 동료의 방송인의 장성규 빼고 모든 미남 배우와 한 동료 방송인은 장성규 빼고 모든 미남 배우와 장성규를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그가 선을 넘었다는 거를 뒷받침해 준다. 여기 뒷받침해 준다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보니까 여기서 핵심 주장은 이거겠죠. 위험한 듯 아닌 말을 재미를 주던 방송인 요거는 그냥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주장은 요거밖에 안 되겠죠. 장성규가 선을 넘었다. 드디어 선을 넘었다. 그냥 넘은 게 아니라 드디어 선을 넘었네요. 선을 넘었다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 주는 전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분석을 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장성규는 미남 배우들 사진 속에서 자신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동료 방송인의 장성규 빼고 모든 미남 배우와 장성규를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가 선을 넘었음을 뒷받침해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제 참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전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장성규가 드디어 선을 넘었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전제들이 우선 참인지 한번 보시고요. 한번 장성규가 뭐 이런 주장을 한 거는 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동료 방송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선 참이라고 합시다. 실제. 그래서 전제들이 전부 참이고 그걸로부터 결론이 이제 참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할 때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이 될 수가 없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제 두 개가 우선 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장성규가 선을 넘었다는 거를 우리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두 가지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분석한 논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만약 장성규를 제외한 사람들이 미남 배우들의 사진과 장성규를 구별할 수 있다면 미남 배우 사진 속에서 나를 찾는 데 실패했다는 장성규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 라는 전제를 우선 참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전제는 장성규를 제외한 사람들이 미남 배우들의 사진과 장성규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제 1은 여기에 이 문장이 이제 동일한 거죠. 장성규를 제외한 사람들이 사진과 구별할 수 있다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이제 동일한 거죠. 그리고 뒤에 요 문장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이 미남 배우들은 사진 속에서 실패했다는 나를 찾는데 미남 배우들 사진 속에서 나를 찾는데 실패했다는 장성규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보시면 이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 영상 끝나고 이제 논리 연결사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문장을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 전제는 이런 문장으로 분석이 됩니다. A면 B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A가 되는 거고요. 요걸로부터
결론이 B가 나오는 문장. 그래서 이 논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돼요. A면 B다 라는 전제가 하나, 전제 1번이고요. 2번은 A라는 문장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거고요. A면 B고 A이기 때문에 B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장성규를 제외한 사람들이 미남 배우 사진들과 장성규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는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 전제 2번이 이제 참이라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 요게 이제 참이 되는 거고 요게 참이 된다면 전제 1번이 말하고 있는 바 때문에 여기 분홍색 부분, 분홍색 부분이 이제 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논증의 형태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전제 1이 참이고 전제 2가 이렇게 참이면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전제가 참이면서 이 결론을 거짓이게 만드는 어떤 사례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뭐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것이고 아마 논리학이나 논리 철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못 찾는다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전혀 없는 논증, 이런 종류의 논증을 우리는 연역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는 논증을 우리는 연역 논증에서 타당한 논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제가 만약에 참이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참이되는 그런 종류의 논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종류의 논증을 한번 볼까요? 요건데요.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죠. 요거 잠깐 지우고 이거를 보죠. 전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미남 배우들의 사진과 장성규의 사진을 구별할 수 있고 이를 구별한 사람들은 미남 배우들 사진 속에서 나를 찾는 데 실패했다는 장성규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성규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장성규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장성규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제가 참이라면 어떨까요? 전제가 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장성규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장성규의 발언은 선을 넘은 게 맞아 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거짓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까요? 이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씩 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성규가 선을 넘었어라고 하지만 이 선을 넘었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또 다른 그런 거긴 한데 선을 넘었다는 건 보통 어떤 규칙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선 안 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장성규가 해선 안 될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저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 않아? 선을 넘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의견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성규가 선을 넘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높은 개연성으로 장성규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할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런 논증은 귀납 논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인 경우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한 논증을 두 가지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말들이나 논증이 있을 텐데 그것을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논증은 연역이 되기도 하고요. 귀납이 되기도 하더라.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수업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런 귀납과 연역을 구별하는 그런 논증의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만 이거를 풀어보게 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라고 하시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보너스 점수를 줘가지고 전체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내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귀납과 연역을 구별하는 그런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장치를 줘서 이런 기준을 지키는 하에서만 연역과 기납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그렇게
문제 세팅을 잘 해놓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일상 언어에서의 논증을 많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연역과 논증이 이렇게 좀 구별이 될 수도 있다. 동일한 일상 언어 논증이지만 연역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귀납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만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알아주셔야 될 거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계속 또 반복을 할 텐데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가,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논증의 결론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귀납 논증이 되고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생각할 수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없는 논증을 이제 의도하는 그런 논증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연역 논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거는 어떤 선생님들은 연역과 귀납의 차이를 특정 규칙을 사용하느냐 아니냐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귀납에도 특정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형식화가 가능하면 연역이고 그렇지 않으면 귀납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귀납도 형식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역과 귀납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기준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종류의 논증을 의도한 것이냐, 그거를 중심으로 연역과 귀납의 차이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연역 귀납을 구별하는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그거를 푸는 그 기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이 거짓인 거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결론이 참이다라는 걸 밝힐 수 있다면 그건 귀납이 되고, 결론이 거짓인 거를 아예 생각할 수가 없구나라고 한다면 그거는 연역에서의 올바른 논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 드리는데요. 2024년도에 지금 연역과 귀납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조차도,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조차도 연역과 귀납의 정의가 잘못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수업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한국논리학회에서도 수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연역과 귀납의 정의로 저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연역은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반드시 참인 것으로 의도된 논증이나 추론이라고 규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귀납은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의도된 논증이나 추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반드시 참인 것으로 의도된 연역과 이제 구별되는 걸로 이런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별을 하자면 연역 논증이 어떤 논증이라는 게 있다면 그 논증이 연역 논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그것의 결론도 반드시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참인 것으로 의도된 논증이 바로 연역 논증이다. 여기서 의도된 논증이라고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연역 논증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그냥 타당성에 대한 규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논증을 구별하는 연역 논증 중에서도 잘못된 논증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으로 의도한 논증이 연역 논증이고,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의도된 논증으로, 귀납 논증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그게 올바른 귀납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이 구별하는 거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일상 언어를 봤을 때 일상 언어 논증을 봤을 때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제대로 분석된 그 논증을 봤을 때 그것이 또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거를 의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결론이 거짓인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2단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 구별하는 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 가지고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연습 문제를 바로 푸는 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연역 논증은 아까 초반에 장성규 예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사실 뭐 철학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고전 논리나 많은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고전 논리라고 하는 거를 많은 선생님들이 올바른 걸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 하에서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게 연역 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은 열을 받고 팽창한다라고 하는 거를 참으로 받아들이고 철은 금속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모든 그 철은 열을 받고 팽창한다.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거, 필연적으로 참인 거를 의도된 논증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연역 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귀납 논증은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수준의 귀납 논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금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첫 번째 금속이 열을 받고 팽창했고 두 번째 금속이 또 열을 받고 팽창하고 세 번째 금속이 또 열을 받고 팽창해서 이걸 100번 했더니 100번째 금속도 열을 받고 팽창을 했어요. 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100가지 종류를 두고 그거를 하나씩 실험을 했더니 전부 다 열을 받고 팽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만 봤지만 이 전제들이 참일 때 100가지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모든 금속은 열을 받고 팽창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100가지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개연성 있게 모든 금속은 열을 받고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이 전 우주에 단지 100가지의 금속만이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죠. 훨씬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전제들이 우리가 실험한 100가지의 그 여러 금속들이 전부 다 열을 받고 팽창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01번째 발견된 어떤 금속은 열을 받고 팽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금속이 만약에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금속은 열을 받고 팽창한다. 이거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잘못된 건데 그런 금속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101번째 새로 발견된 그 금속이 열을 받고 팽창하지 않을 그 가능성 그런 거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들이 다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여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논증을 우리는 귀납 논증이라고 하고요.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론이 반드시 참인 거를 의도한 그런 논증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역 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연역 논증은 그 논증이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참인 것으로 의도된 논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참일 때 그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의도된 논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우리는 연역 논증만을 바라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역 논증에 대한 규정과 유사하게 우리는 타당한 논증에 대해서 볼 것이고 조금 더 강하게는 건전한 논증에 대해서도 이제 중간고사 전에 우리 중간고사 안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중간고사 전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때 타당한 논증의 규정은 요렇다는 거 한번 지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참이다. 요 규정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시험에 무조건 냅니다. 제가 물론 퀴즈로 내겠지만 제가 뭐 만나는 분 저한테 이제 질문하러 오시면 요거 갑자기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수업에서 다른 거는 다 잊어도 되는데 요 개념만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만 알아가시면 저는 뭐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타당한 논증에 대해서 논증이 뭔지 이 정의만 이제 아시면 그냥 끝난다. 제가 논리학 입문 수업이나 논리학 관련 수업에서는 요 정의 그냥 무조건 내거든요, 시험에. 근데 뭐 지금 우리 수업은 이번 올해는 2026년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지금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요거
뭐 퀴즈 정도에 나가고 뒤쪽에 한번 나오겠지만 요 정의 너무 중요하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타당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 정의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부당한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귀납 논증에서도 어떤 논증이 잘못됐다라는 걸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전제가 모두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종류의 논증이든 간에 그 논증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한 논증도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퀴즈 5문제 정도, 10문제 나갔는데 여기서 한 5문제, 이 연역 귀납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논리 연결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5문제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연습 문제 세트에도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 5문제 한번 풀어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좀 많이 어려워서 가능하면은 구글 폼에도 요것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먼저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논증의 전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임을 의도한 논증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고 귀납인지 연역인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논증은 전부 다 이제 올바른 논증으로만 한번 바라보세요. 올바른 전제들이 그냥 다 참이고 결론이 어쨌든 반드시 참이거나 참일 개연성이 높은 논증이 5가지 등으로만 이 5가지를 보시고 연역을 의도했는지 귀납을 의도했는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란 말이었어요. 풀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두산은 한라산보다 높다 라는 전제가 있네요. 그리고 한라산은 지리산보다 높다 라는 전제가 있고 결론이 나오네요. 백두산은 지리산보다 높다. 그래서 백두산이 한라산보다 높다고 했고요. 한라산은 지리산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백두산은 지리산보다 높다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이거는 전제들이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논증 같은 경우에는 연역을 의도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커피 자판기에 고장임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따라서 이 커피 자판기는 고장난 것이 틀림없다라고 했는데 전제가 참이다. 그러니까 커피 자판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고장임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면 굉장히 개연성이 높게 그 자판기는 고장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제를 참으로 받아들이면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은데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고장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고장이 안 났을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사용하지 말라고 고장임이라고 붙여놨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귀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세 번째, 이 모임에는 8사람이 참석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람들 중 2사람은 한 주에서 같은 요일, 예컨대 월요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연역인지 귀납인지를 보는 거죠. 전제가 이 모임에는 8사람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럴 때 적어도 이 사람들 중에 2사람은 한 주에 같은 요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뭐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요 7가지밖에 없다. 월화수목금토밖에 없다. 수목금토 일까지밖에 없다는 전제가 우선 있어야 성립을 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뭐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7일 기준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전제를 이 모임에는 8사람이 참석했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최소한 적어도 이 사람들 중 2사람은 한 주에 같은 요일에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8사람이 전부 다 월요일에 태어났다면 결론은 참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다른 요일에 태어났을 가능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람이 모두 다른 요일에 태어났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사람은 월요일, 두 번째 사람은 화요일, 세 번째 사람은 수요일, 그래서 목, 금, 토, 일 모두 다른 요일에 태어난 그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모두 7사람은 다른 요일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모임에는 8사람이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하루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요일에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참이 됩니다. 만약에 월요일에 태어났다면 첫 번째 사람과 같은 요일에 태어난 거고, 수요일에 태어났으면 세 번째 사람과, 목요일에 태어났다면 네 번째, 금요일에 태어났으면 다섯 번째 사람, 토요일에 태어났으면 여섯 번째 사람, 일요일에 태어났으면 일곱 번째 사람과 같은 요일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덟 사람이 이 모임에 참석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두 사람이 한 주에 같은 요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거짓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증은 우리가 연역 논증을 의도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도 보시면요. 펭수는 펭귄과 닮았고 펭귄은 뽀로로와 닮았다. 그러므로 펭수는 뽀로로와 닮았다. 만약 전제 두 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펭수는 펭귄과 닮았죠. 그죠? 뽀로로도 펭귄 캐릭터죠. 그러니까 펭귄은 뽀로로와 또 닮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펭수와 뽀로로는 닮았다. 펭수 캐릭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뽀로로는 파란색이고 펭수는 이제 흰색에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닮았다라고도 할 텐데 닮지 않았다라고 여기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가 다 참이라고 보더라도 결론을 이 거짓인 경우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논증을 약간 올바른 논증 쪽으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논증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거짓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증은 이제 귀납을 의도한 논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 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주택 수요 또한 증가한다. 서울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주택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네, 이것도 말을 잘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전제가 있네요. 한 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주택 수요 또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도시라고 하는 거는 모든 도시를 이제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로 서울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받아들이죠. 그렇게 한다면 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주택 수요 또한 그 도시의 주택 수요 또한 증가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본다면 서울의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전제를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서울의 주택 수요가 또 증가한다라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서울의 주택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전제들이 만약에 참이다라고 한다면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연역을 의도한 논증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역과 기납 논증 구별하는 거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논증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파악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는 연역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문장을 중심으로 한 논리, 문장 논리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거기에 대한 수업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